이진우는 낡은 아파트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혀 그의 지친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밖에서는 도시의 늦은 밤을 알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섞여 들려왔지만 그의 작은 아파트는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듯 고요했다.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리며 그의 고독한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었다. 밥알은 굳어 있었고 반찬은 기름기가 굳어 텁텁했다. 그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에게 식사는 영양을 보충하는 행위일 뿐.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진우는 40줄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기업의 평범한 사무실에서 숫자와 서류에 파묻혀 살았고 그의 삶은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유일한 친구가 있었다. 바로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이진우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둘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고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민준은 이진우와 달리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과감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진우는 그런 민준을 늘 걱정했지만 동시에 그의 뜨거운 심장과 거침없는 용기를 동경하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한 비밀의 갈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는 어둡고 아픈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그 비밀은 그들의 우정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진우의 마음속에 늘 불안감으로 남아있었다. 민주는 가끔씩 이진우에게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묻어두자고 말하곤 했다. 이진우는 민준을 믿었다. 그들의 우정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견고하다고 생각했다. 이진우의 방 한구석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그는 그 상자를 좀처럼 열지 않았다. 상자 안에는 민준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민준이 학창시절 그에게 건넸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노랗게 발에 있었고 그 안에는 민준의 필체로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우리만의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진우는 가끔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상자를 열어 편지를 꺼내보곤 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그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왼쪽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학창시절 민준과 함께 겪었던 어떤 사고의 흔적이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 흉터는 그날의 고통과 함께 그들의 비밀을 묵묵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밤은 늘 꿈으로 가득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봤다. 어둡고 축축한 숲길, 발 아래 깔리는 낙엽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하지만 꿈은 늘 거기서 멈췄다. 그는 비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그 숲길에 있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는 깨어나면 늘 식은땀을 흘렸고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 꿈을 민준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민준은 그저 악몽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라고 다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얽힌 어떤 비밀의 조각이었다. 하루는 이진우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중이었다.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복대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때 그는 옆 부서에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훔쳐봤다. 신입사원인 김대리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김대리는 최근 자신이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색의 모진 질책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김대리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못 본 척 그를 외면했다. 그에게 손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진우는 망설였다. 김대리는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괜히 나섰다가 자신도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김대리의 절망적인 뒷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무력감과 외로움을 김대리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공감과 연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김대리에게 다가갔다. 그는 김대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대리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대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진우 대리님,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전 이제 끝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이진우는 김대리 옆에 앉았다. 아닙니다. 김대리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김대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며칠 후 이진우는 밤낮없이 김대리의 프로젝트 보고서를 분석했다. 그는 김대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오류를 찾아냈고 그 오류가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익명으로 자신의 분석 보고서를 상세게 보냈다. 보고서는 김대리의 결백을 증명했고 프로젝트 실패의 진짜 원인이 시스템적인 문제였음을 밝혀냈다. 상사는 이진우의 보고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결국 김대리는 해고되지 않았다. 그는 이진우에게 달려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이진우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이 작은 행동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정의감과 뛰어난 분석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진우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늘 숨겨진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준과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을 믿었지만 동시에 민준의 위험한 성격과 비밀을 감추려 하는 그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의 비밀은 그들을 끈끈하게 묶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영원히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었다. 고요한 폭풍 전야,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속에는 거대한 비밀과 위협이 잠들어 있었고 그 비밀은 곧 이진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다. 이진우의 삶은 낡은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서류철을 넘기고 식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했지만 그나마 그를 지탱해주는 것은 유일한 친구 강민준과의 끈끈한 우정이었다. 민준은 그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가족이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한 동반자였다. 그 비밀은 때로는 그들의 우정을 옥죄는 족쇄 같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견고하게 묶어주는 끈이기도 했다. 이진우는
민준의 자유분방한 영혼을 동경했고 그의 뜨거운 심장과 거침없는 용기를 믿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민준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날 아침 이진우는 평소처럼 눅눅한 공기를 가르며 출근길에 올랐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빽빽했고 그는 인파 속에 묻혀 조용히 이어폰을 꽂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민준. 민준은 평소 이 시간엔 연락하지 않았다. 이진우는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손은 민준의 번호가 찍힌 화면 위에서 망설였다. 쿵, 쿵, 쿵.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민준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안타깝게도 강민준 씨가 사망했습니다. 이진우의 귀에 경찰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울렸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민준이 죽었다니 그의 유일한 친구가 그의 세상의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경찰관은 민준이 밤늦게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은 엉망진창이었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을 듯했다. 이진우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지하철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장례식장은 차갑고 쓸쓸했다. 민준의 영정사진은 생전에 유쾌하고 자유분방했던 그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진우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민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깃들었다. 민준은 운전에 능숙했고 평소에도 난폭 운전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의문을 묻어두려 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의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된 듯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민준의 친인척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장례식장에는 이진우와 민준의 누나 강수진만이 남았다. 강수진은 이진우에게 늘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진우와 어울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이진우를 민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친구로 생각했다. 그녀는 이진우를 민준의 불행한 과거와 연결지었다. 그녀는 이진우가 민준의 죽음에 어떤 책임이라도 있는 듯이 그를 노려봤다. 강수진은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이진우에게 말했다. 이진우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휴대폰 말이에요.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데 잠금 해제가 안 되어서요. 이진우 씨는 민준이와 친했으니 혹시 비밀번호를 알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묘한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휴대폰을 이진우에게 내밀었다. 민준의 휴대폰은 액정이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와 있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그는 민준의 마지막 흔적을 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민준의 생일과 기념일,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숫자들을 입력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강수진이 옆에서
비아냥거렸다. 겨우 비밀번호 하나 못 풀면서 민준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일부러 안 푸는 거 아니에요, 당신? 민준이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강수진의 비난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만의 비밀. 그는 민준의 휴대폰 잠금 화면에 그들만이 아는 그날의 비밀과 관련된 숫자를 입력했다. 민준과 그가 겪었던 학창시절의 사고와 관련된 숫자. 그 숫자는 그들의 비밀의 시작을 알리는 암호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 잠금이 해제되었다. 이진우는 안도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통화 기록을 열었다. 마지막 통화는 민준의 죽음 직전 이진우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그는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최상단에 저장된 자신의 번호. 그의 번호는 그날의 공범 하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이 세 글자가 이진우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공범이라니 민준이 자신을 공범이라고 불렀다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민준과의 우정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규하고 싶었다. 강수진은 이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이진우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화면에 뜬 그날의 공범이라는 글자를 보고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물들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민준이를 네가 그날의 공범이었어 감히 친구를 죽이고. 그녀는 이진우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이진우를 살인자로 단정했다. 이진우는 강수진의 손을 뿌리쳤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민준이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민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강수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진우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이진우는 민준의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서에서 이진우는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민준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날의 공범이라는 문구와 민준의 죽음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들은 이진우를 민준의 죽음에 대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다. 이진우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살인 용의자로 몰린 것이다. 이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의 삶은 오직 민준과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민준을 믿었지만 동시에 민준의 위험한 성격과 비밀을 감추려 하는 그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의 비밀은 그들을 끈끈하게 묶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영원히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감옥에 갇혔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의 얼굴이 그의 눈앞을 맴돌았고 그날의 공범이라는 문구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그날의 공범이라는 메시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민준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진실을 찾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일지도 몰랐다. 그는 민준을 믿었다. 그의 우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민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의 평화로운 삶은 완전히 깨졌다. 그는 이제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진우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휴대폰에 남겨진 그날의 공범이라는 섬뜩한 문구. 그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살인 용의자로 몰려 경찰서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의 결백을 주장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민준의 누나 강수진의 고발과 휴대폰 속 메시지를 근거로 그를 압박했다. 세상은 그를 친구를 배신한 파렴치한 살인자로 단정 짓는 듯했다. 조사실의 낡은 시계는 느릿느릿 움직였고 그의 심장은 초조함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민준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들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민준과 통화했던 내용, 민준의 최근 행동, 그리고 그들의 비밀에 대한 모든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민준이 죽기 전 자신에게 이진우, 내가 지금 중요한 걸 캐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 휴대폰에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꼭 확인해 줘. 그게 진실이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그저 민준의 장난 섞인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말은 섬뜩한 예언처럼 다가왔다. 그날의 공범은 그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민준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남긴 단서는 너무나도 모호했다. 경찰은 민준의 휴대폰에서 어떤 특별한 정보도 찾지 못했다. 민준은 평소에도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숨기는 것을 즐겼다. 이진우는 민준의 이런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민준의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들어가야 했다. 민준의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이진우는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민준은 책을 좋아했고 특히 고전 추리 소설을 즐겨 읽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서재에서 그의 취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진우는 책장 구석에 꽂혀 있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제목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 책은 민준과 이진우가 학창시절 가장 좋아했던 추리 소설이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민준의 필체로 우리의 비밀은 영원히 우리만의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진우는 그 책이 단순한 소설이 아님을 직감했다. 민준이 그 책에 어떤 비밀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진우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책의 여백에는 민준의 필체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민준이 정보를 숨길 때 자주 사용하던 암호였다. 이진우는 민준의 암호 해독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학창시절 서로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때 자신들만의 암호를 사용하곤 했다. 이진우는 그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그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밤샘 작업 끝에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암호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거대한 금융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제국그룹의 총수 강호준 회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하며 심지어 정재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이 모든 비리를 혼자서 조사하고 있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추적했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금융비리였다. 암호문 속에는 강호준 회장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의 위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이 모든 것을 암호화하여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했다. 강호준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민준을 죽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공범이라는 메시지는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용기와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태현. 김태현은 이진우와 민준이 학창시절 겪었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그는 과거 강력계 형사였지만 그 사건 이후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 그는 민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진우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김태현은 이진우에게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이진우 씨, 민준이 일 말입니다. 혹시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 압니까? 그 아이 단순하게 죽은 것 같지 않아서요.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쫓는 듯한 집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민준의 살인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김태현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는 김태현이 과거 자신과 민준의 비밀을 알고 있기에 그를 믿을 수 있을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혼자 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태현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 즉 민준이 강호준 회장의 금융 비리를 조사하다 살해당했다는 것, 그리고 민준이 남긴 암호문을 해독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김태현은 이진우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는 이진우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비범한 분석 능력과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이진우가 제시한 암호 해독 내용과 강호준 회장의 이름, 그리고 제국그룹의 금융비리에 대한 단서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과거 경찰 시절 제국그룹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제국그룹의 비리가 민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이진우 씨,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김태현은 이진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과거 제국그룹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다 알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그 사건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민준의 죽음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진우에게 협력을 제안했다. 이진우 씨, 제가 돕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친구 민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호준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다시 정의를 위해 싸울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했다. 이진우와 김태현은 함께 민준이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암호문에 남긴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냈다. 낡은 창고, 폐기된 서류 캐비닛, 그리고 민준이 자주 가던 카페의 비밀 공간까지. 그들은 강호준 회장의 불법적인 비자금 거래 내역,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된 뇌물 명단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는 강호준 회장이 거대한 금융범죄의 배후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진우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민준의 복잡한 암호 해독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민준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마지막 단서들까지 찾아냈다. 그는 숨겨진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내고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며 강호준 회장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의 분석 능력은 김태현을 놀라게 했다. 김태현은 이진우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강호준 회장에게 감지되었다. 제국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이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호준 회장은 이진우와 김태현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민준을 살해한 장본인인 비서실장 최민기에게 지시했다. 최민기는 냉혈하고 잔인한 인물로 강호준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지시를 처리해왔다. 최비서, 그놈들을 제거해 민준이의 친구라니. 감히 어디서 내 뒤를 캐 그놈들을 영원히 침묵시켜. 최민기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과거처럼 교통사고나 자살로 위장하여 이진우와 김태현을 처리할 작정이었다. 이진우는 최민기의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김태현이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호준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깨졌다. 그는 이제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진우의 삶은 이제 숨막히는 추격전의 연속이었다. 강민준의 휴대폰에 남겨진 그날의 공범이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거대한 금융비리를 파헤치다 살해당한 친구의 마지막 경고였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제국그룹의 강호준 회장과 그의 냉혈한 비서실장 최민기는 민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이진우를 제거하려 했다. 이진우는 김태현 전 형사와 함께 민준이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는 데 전념했다. 그들은 민준의 낡은 추리, 소설책 속에 숨겨진 암호문을 해독했고 그 안에서 강호준 회장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의 위치를 찾아냈다. 낡은 창고, 폐기된 서류 캐비닛, 민준이 자주 가던 카페의 비밀 공간까지 그들은 강호준 회장의 불법적인 비자금 거래 내역,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된 뇌물 명단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는 강호준 회장이 거대한 금융범죄의 배후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이진우의 분석 능력은 경이로웠다. 그는 민준의 복잡한 암호 해독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민준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마지막 단서들까지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강호준 회장에게 감지되었다. 제국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최민기의 잔혹함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붙었다. 강호준 회장은 이진우와 김태현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안감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는 비서실장 최민기에게 지시했다. 최비서 그놈들을 제거해 민준이의 친구라니. 감히 어디서 내 뒤를 캐 그놈들을 영원히 침묵시켜. 최민기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과거처럼 교통사고나 자살로 위장하여 이진우와 김태현을 처리할 작정이었다. 그의 손에 묻은 민준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했다. 최민기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노골적이었다. 이진우와 김태현은 자신들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를 직감했다. 그들은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최민기의 추격을 피했지만 그들의 활동은 점점 더 제약을 받았다. 제국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은 경찰과 언론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고립되었다. 김태현은 과거 제국그룹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다 할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 했다는 사실을 이진우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제국그룹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진우 씨,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최민기에게 당할 겁니다. 그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민준이처럼 당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강호준 회장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진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이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는 김태현이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민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강호준 회장의 죄를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그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완전히 깨졌다. 그는 이제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강호준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자신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시장의 유일한 구원자인 양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들이자 제국그룹의 후계자인 강진우가 서 있었다. 강진우는 아버지의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오만한 젊은 사업가였다. 그는 언론에 이진우를 친구를 팔아넘긴 배신자이자 음모론자로 매도하는 기사를 흘리며 이진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그는 이진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수저일 뿐이라고 비웃었다. 이것이 바로 이진우에게 주어진 극한의 시험치였다. 그는 이 거대한 금융범죄 조직과 그 배후의 권력에 홀로 맞서야 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민준이 남긴 단서들과 김태현의 조력, 그리고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뿐이었다. 그는 강호준 회장의 기자 회견장이 그들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곳에서 그는 강호준 회장의 모든 비리를 만천해 폭로하고 민준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작정이었다. 이진우는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민준의 유품을 다시 한번 뒤졌다. 그는 민준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진우와 민준이 학창시절 자신들만의 비밀 아지트에서 함께 만들었던 추억의 상자였다. 상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이진우는 상자를 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밀려왔다. 민준이가 이 상자에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을 거야. 그는 직감했다. 그는 상자를 들고 김태현에게 찾아갔다. 김태현은 상자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진우 씨, 이건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민준이가 이런 식으로 중요 정보를 숨기는 것을 좋아했죠. 아마도 그 아이만이 아는 암호가 있을 겁니다. 김태현은 상자를 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시간은 흐르고 흘렀다. 강호준 회장의 기자회견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진우는 밤을 지사으며 상자에 매달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민준과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학창시절, 그들은 늘 함께였다. 서로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했던 암호, 그들만의 비밀 아지트,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 그때 이진우의 눈에 낡은 상자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낙서가 들어왔다. 그것은 민준이 어린 시절 그렸던 거미줄 모양의 그림이었다. 그는 그림 속의 선들이 마치 복잡한 회로도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민준이 남긴 마지막 암호였다. 이진우는 거미줄 그림을 따라 상자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리고는 민준이와 자신이 학창시절 함께 만들었던 비밀 메시지의 규칙에 따라 특정 부분을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자물쇠가 풀렸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민준의 필체로 이진우,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너는 내가 믿었던 유일한 친구다. 너만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USB 안에는 강호준 회장의 모든 범죄 행각과 민준이 살해당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 최민기와 강호준 회장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살해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강호준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이진우는 영상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민준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공범이라는 메시지는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용기와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강호준 회장의 기자회견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간은 없었다. 이진우는 김태현에게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와 영상을 보여주었다. 김태현은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이진우 씨, 이건 엄청난 겁니다. 강호준 회장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진우는 USB를 품에 품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강호준 회장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진우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이진우는 기자회견장 가장 뒤편,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최민기의 삼엄한 경호를 뚫고 강호준 회장의 연설이 진행되는 메인 스크린에 이 모든 증거를 띄울 계획이었다. 그의 해킹 실력은 뛰어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실패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홀로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서야 했다. 최민기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강호준 회장의 막강한 권력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지성과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는 친구의 명예를 걸고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굳건한 결의로 불타올랐다. 강호준 회장의 기자회견장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열기를 더해갔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제국그룹의 새로운 금융 프로젝트 조감도가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호준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청중들의 찬사를 유도했다. 제가 이끄는 제국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금융혁신을 통해 이 나라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그의 유창한 언변에 감탄하며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의 옆에는 아들 강진우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 누구도 강호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이진우의 손가락이 낡은 노트북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망설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기자회견장의 메인 프로젝터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였다. 삼엄한 경호와 통제된 환경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지성과 용기에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다. 그의 어깨에는 죽은 친구 민준의 억울함, 그리고 강호준 회장의 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놓여 있었다. 강호준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 이진우는 마지막 해킹 코드를 입력했다. 성공. 그의 노트북 화면에 녹색 글자가 번쩍였다. 동시에 강당 스크린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강호준의 금융 프로젝트 조감도가 사라지고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거대한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경고 제국그룹의 해당 프로젝트는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 아래에는 강호준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저지른 금융범죄 내역,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뇌물 명단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모든 것이 강호준 회장의 이름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강호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뒤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시스템 오류다 오류.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에는 강호준 회장과 비서실장 최민기가 민준을 살해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 강호준과 최민기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살해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강호준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그의 냉혈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청중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스크린에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에 숨을 멈췄다.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봤다. 이 모든 것은 강호준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났다. 이것이 바로 숨먹는 순간이었다. 강호준은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다. 그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모든 범죄와 살인 행각이 한 평범한 직장인에게 의해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돼. 저것은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믿지 마라. 저놈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연설대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 순간 강당 출입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혼란스러운 강당 안에서 강호준을 찾아 나섰다. 강호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과 수사관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넋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금융제국과 명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자리에 있던 학계 거물들과 언론인들은 경악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존경했던 강호준 회장이 사실은 친구를 살해하고 거대한 금융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역력했다. 강호준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강진호는 아버지의 체포와 모든 비리가 폭로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흑수저 이진우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와 제국그룹을 무너뜨린 존재였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미래는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강당 뒤편,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자리에서 이진우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민준의 낡은 추리 소설책과 함께 그들의 비밀을 담고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에 지쳐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깊고 단단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는 강호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억울함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진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 강민준의 억울한 죽음과 강호준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민준의 낡은 추리 소설책과 나무 상자를 들어올렸다. 이 모든 것은 제 친구 민준이가 남긴 단서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이 모든 진실을 암호화하여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그날의 공범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울림이 있었다. 이진우는 강수진, 민준의 누나를 바라봤다. 강수진은 이진우의 등장과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진우를 살인자로 몰아붙였던 과거를 떠올리며 수치심과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진우는 강수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언론의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이진우의 이름은 즉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죽은 친구의 마지막 메시지, 전대미문의 금융비리 폭로, 평범한 직장인 숨겨진 천재성으로 거대 악을 심판하다 라는 헤드라인은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비범한 재능에 열광했다.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회자되었다. 학술대회장은 환호성과 박수갈채, 그리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다. 절정의 순간, 이진우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정의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빛나는 진실을 향한 숭고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강호준 회장의 기자회견장에서 펼쳐진 진실의 폭로는 전 세계 금융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죽은 친구 강민준의 휴대폰에 남겨진 그날의 공범이라는 섬뜩한 메시지가 거대한 금융비리와 살인 사건의 실마리였다는 뉴스는 모든 언론을 도배했다. 제국그룹 강호준 회장, 친구 살해 후 비자금 조성. 평범한 직장인, 숨겨진 천재성으로 거대 악을 심판하다라는 헤드라인은 충격과 경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양심을 뒤흔들었다. 이진우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영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강호준 회장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후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가 저지른 민준 살해, 금융비리, 주가 조작,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가 이진우가 공개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감옥 안에서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금융제국은 철저히 무너졌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제국그룹의 명성과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그는 친구를 살해하고 탐욕에 눈먼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되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권력과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강호준의 오른팔이자 민준을 살해한 장본인인 비서실장 최민기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종신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의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파멸을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한편 이진우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힌 정의의 사도이자 숨겨진 천재성을 가진 인물로 추앙받았다. 전 세계 언론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의 겸손함과 강직함, 그리고 탁월한 분석 능력은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거듭났다. 이진우의 가장 큰 변화는 죽은 친구 강민준과의 관계였다. 민준의 누나 강수진은 기자회견장에서 이진우가 폭로한 진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진우를 살인자로 몰아붙였던 과거를 떠올리며 수치심과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민준이 자신에게 남긴 그날의 공범이라는 메시지가 이진우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오열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이진우에게 가했던 모든 모진 말들을 후회했다.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강수진은 이진우를 찾아갔다. 이진우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은신처에 있었다. 강수진은 이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이진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당신을, 민준이를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하고 살인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이진우는 강수진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오랜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의 가족에 대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수진 씨, 괜찮습니다. 저도 민준이가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긴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진우는 강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용서와 화해를 넘어 민준이라는 공통의 아픔을 통해 더욱 깊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맺어졌다. 강수진은 이제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진우를 민준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김태현 전 형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이진우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용기에 감탄했고 자신의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경찰에 복직하여 강력계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진우와 함께 금융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여 제국그룹과 같은 거대 금융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전념했다. 그는 이진우를 자신의 평생 파트너로 여기며 깊이 신뢰했다. 이진우는 자신의 삶이 이제 새로운 평화를 찾았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다. 그는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의 이름으로 민준재단을 설립했다. 민준재단은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젊은 인재들이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진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민준의 정신을 계승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양심과 용기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어느 날 저녁, 이진우는 김태현과 강수진과 함께 민준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은 여전히 고요했고 민준의 영정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평화와 안도감이 비쳤다. 민준아, 이제 편히 쉬어라. 네가 남긴 숙제, 내가 다 해결했다. 너는 외로운 싸움을 한 게 아니었어. 내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이진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친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강수진은 이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오빠, 민준이가 정말 고맙다고 할 거예요. 오빠는 민준이에게 진짜 친구였어요. 김태현은 묵묵히 그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다. 민준의 죽음은 그들에게 아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촉매가 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다. 이진우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정신적인 충만함과 존재의 의미가 가득한 평화였다. 그의 앞날에는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이진우는 더 이상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 남겨진 섬뜩한 메시지 하나로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한 투사기자,
시대의 양심안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진실,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끈질긴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그가 설립한 민준재단은 금융범죄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고, 젊은이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민준재단은 서울 중심부의 최첨단 빌딩에 자리 잡았다. 유리 외벽은 태양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변호사, 심리학자, 금융 전문가들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사무실은 재단의 최상층에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늘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민준의 낡은 추리 소설책과 함께 그들의 비밀을 담고 있던 오래된 USB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쓸쓸함이나 번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확신과 평화, 그리고 끝없는 희망만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헌신했다. 그는 정의는 숨겨지지 않는다 는 신념 아래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비리를 감시하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젊은 인재들이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의 강연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동료이자 가족들이 있었다. 민준의 누나 강수진은 민준재단의 상임이사이자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과거 이진우를 의심하고 모욕했던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재단의 모든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녀는 이진우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존경했으며 그들의 관계는 민준이라는 공동의 아픔을 통해 더욱 깊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맺어졌다. 그녀는 이제 이진우와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었다. 김태현은 경찰청의 금융범죄 특별 수사팀을 이끄는 베테랑 형사이자 민준재단의 비공식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진우와 함께 거대 금융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전념했고, 이진우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누구보다 신뢰했다. 그는 이진우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그의 뒤를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였다. 김태현은 이진우를 자신의 평생 파트너로 여기며 깊이 신뢰했다. 강호준 회장과 최민기 비서실장은 감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 그들은 뉴스에서 보도되는 이진우의 성공과 민준재단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후회했을 터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다. 강진우, 강호준의 아들이자 한때 오만했던 젊은 사업가는 아버지의 몰락 이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진우의 활약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과거 이진우를 흙수저라고 비웃었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익명으로 민준재단에 소액을 기부하거나 재단의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 살며 조용히 속죄했다. 이진우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그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증명되었다. 그는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거대한 악을 심판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정의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준재단에서 제1회 민준금융윤리포럼야가 열렸다.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 학자,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이 모여 금융범죄 예방과 윤리적인 시장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진우는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금융 투명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양심과 용기에 있습니다. 제 친구 민주는 저에게 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의 연설은 모든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포럼이 끝난 후 이진우는 강수진과 김태현과 함께 재단 옥상 정원에 섰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준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빌딩은 도시의 밤을 밝히는 등대처럼 우뚝 서 있었다. 강수진은 이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오빠, 민준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김태현은 묵묵히 그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다. 민준의 죽음은 그들에게 아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촉매가 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었다. 이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뭉게뭉게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고 도시의 활기찬 소음은 마치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의 옆에는 강수진이, 그리고 멀리서는 김태현이, 재단의 직원들이, 그리고 이 사회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삶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폭풍 전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함께 끝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두 번째 봄리였다. 죽은 친구의 휴대폰에서 내 번호가 그날의 공범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생될 용기와 정의의 메시지가 되었다.